예, 안녕하세요. 정원찬입니다. 이렇게 클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오늘 이렇게 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철학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PDF가 없어요. PDF가 없어서 그냥 떠들겠습니다. 제가 뭐 이렇게 많이 안 보셨는데 데이비드 휴미라는 철학자에 대해서 몇 마디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저도 뭐 기록으로 남기고 또 여러분들하고 또 이렇게 어, 이야기도 할 겸 겸사겸사 동영상을 좀 찍어서 올려보겠습니다. 일단 흉 철학에서 가장 중요한 속된 얘기가 아니지. 흉 철학에서 도덕을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도덕 이야기인데 흉 철학에서 도덕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정감 혹은 소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센티먼트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센티먼트 이거를 이제 정감 소감인데 이게 사람의 마음에 어떤 도덕적 행위를 이끈다라는 것이 휴me 철학의 가장 첫 번째 출발점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소감, 정감. 근데 이 소감, 정감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성적인 판단과 결을 달리하고 있어요. 결이 달라요. 그러니까 휴me 철학을 이제 대부분 이제 단두대의 철학이라고 해서 사실과 당위 명제를 구분짓는 것을 굉장히 거기서부터 출발을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실명제를 보면은 남자는 여자보다 일반적으로 체격이 좋다. 일반적으로 그런 따라서 한 집안의 가장은 뭐야? 남자가 하는 것이 맞다. 자, 이 말은 전자는 사실일 수가 있죠. 왜냐하면 대부분 평균 체중이나 평균 신장이 남성이 좀 여성보다 우월한 거는 사실 우월하다라는 표현보다는 좀 많이 나가는 건 사실이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남자가 뭐뭐 해야만 한다. 이거는 조금 그릇된 문장이죠. 그러니까 휴메의 사실 판단과 당위 판단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사실 판단은 어떤 의미에서는 is로 단순한 기술이라고 본다면 당위 판단은 ought, should, must로 어떻게 보면 뭐뭐 해야만 한다라는 이제 표현이 들어가는 것이죠. 근데 사실 판단과 당위 판단으로 넘어갔을 때 우리의 일반적인 사회 체계 전반에 있어서의 양자의 관계는 억지일 때가 많다라는 것이 흉의 의견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한번 따져봤을 때 이렇게 한번 따져봐도 돼요. 그러니까 도덕 법칙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냐면은 넘어진 사람이 무릎이 깨져 있다. 정말 넘어진 사람이 있다라고 해서 넘어져서 무릎이 깨져서 피가 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조금 이제 걷기가 힘든 사람이 있다. 이건 사실일 수가 있죠. 그런 사람을 마주칠 수가 있으니까. 근데 그런 사람이 보이면은 도와줘야 한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이게 좀 빛이 이렇게 비치네. 도와줘야만 한다. 이렇게 했을 때 그것이 과연 정당한 도덕적인 판단으로 볼 수가 있느냐의 이야기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넘어진다라는 사실과 사실은 이성적인 판단으로서 참과 거짓을 따질 수가 있죠. 넘어진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넘어진 사람이 없는데 있다라고 하면 거짓이 되겠죠. 그런데 그렇다라고 해서 그러면 이거는 사실 판단에 들어가는 것이죠. 근데 넘어진 사람이 있다라고 해서 우리의 행위 자체가 마땅히 그 사람을 도와줘야 된다라고 했을 때 물론 도와줘야 되죠. 그런데 우리의 행위 자체의 도덕적 행위의 추동력의 근거는 뭐뭐 해야만 한다라는 당위에서 굳어져 있는 당위에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으로부터 이끌어지는 정념이나 소감, 소감이나 정감, 센티먼트로부터 도덕적 행위의 근간이 마련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흉에게 있어서는 도덕적인 구별이 자연의 인과 안에서 도덕적인 구별이 어때? 도덕적인 구별이 이성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은 사실이나 그 같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도덕적 행위를 함에 있어서 그 행위의 근간이 되는 건 사실은 이성적인 측면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정념이나 정감이나 소감으로 대변되는 센치먼트라는 얘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은 이 지점에서 흉의 도덕 철학이 과연 보편적인 차원으로 격상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사실은 발생을 한다라는 얘기죠. 우리가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소감이나 정감이 우리의 도덕적 행위의 추동력이라고 한다면 과연 이런 도덕적 차원에서 개인적인 주관적인 차원의 문제가 보편적인 차원으로 격상될 수 있느냐의 문제로 확장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칸트 철학보다 사실은 흉 철학이 굉장히 어려운 지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지점인데, 칸트 철학에서는 도덕 법칙이나 선의지라는 차원이 실천 이성의 구축에 있어서 인과론적인 차원의 반대되는, 다시 말해서 인과적인 차원에 반대되는 자유의지로 성립되는 인간의 고유한 내면성의 자율성을 인정했다라는 데서 출발을 해요. 도덕 법칙은.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자율성은 결과적으로 아무런 내용과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은 실천 이성이라는, 다시 말해서 이성의 테두리 안에서 도덕적 행위의 근거 정초가 마련된다는 얘기예요. 칸트에게 있어서 도덕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입법자로서의 냉정하고 냉철한 규율이며 형식이지, 사실은 쾌와 불쾌의 문제는 칸트에게 있어서 부차적인 문제거든요. 도덕 철학에 있어서. 그런데 흉은 사실은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사실은 흉과 칸트가 가장 다른 점인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흉이 완벽하게 도덕 철학에서 근본적으로 밀려나지 않는 지점은 사실은 이 사람이 연민이라고 하는 보편적인 동정심, 보편적인 연민의 감정을 끌어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차원과 보편적인 차원에서의 정감이 보편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다라는 측면을 흉은 지적을 했다라는 얘기예요. 이런 사회적인 함의가 보편적인 차원에서 마련이 될 때, 보편적인 차원에서 마련이 될 때, common point of view라는 것이 생긴다는 얘기죠. common point of view. 다시 말해서 일반적이면서 일반적이게, 잠시만요. 네, 조금 바뀌기는 했는데, common point of view라는 것이 사실은 생기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common point of view가 대부분의 사람이 어떤 관점에 있어서 지켜야 하고, 타자의 승인과 자기 자신의 쾌와 불쾌의 문제로 인해서 내가 도덕적인 행위와 그렇지 못한 행위의 차이점을 구한다는 점에서 이게 사실은 차이점이 발생을 한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지점이 칸트 철학과는 가장 다른 지점인데, 입법자로서의 이성이 차갑다라는 것은 모든 사람의 감정과 쾌와 불쾌, 행복과, 어떻게 보면은 행복과 그 불쾌의 감정을 다 포함할 수는 없어요. 칸트 철학에서. 물론 최고선이라고 하는 이념적인 차원의 문제를 제시하긴 했어요. 칸트도. 도덕 법칙과 선의지의 측면에서 현상계에서 존재하는 그 모든 대상들이 하나로 현상계 내에서 합쳐져야 된다라고, 종합돼야 된다라고 선의지를 통해서, 최고선을 통해서 말을 하기는 했지만은, 칸트가 제시하고자 하고 있는 것은 쾌와 불쾌의 문제에 있어서 도덕 법칙, 그리고 도덕적인 차원에서 정립에 있어서 큰 역할을 하지 못한다라는 점이었거든요. 근데 그 흉은 어떤 의미에서 자기 자신이 느끼고 타인의 고통을 연민하는 것이 사실이 아닌 도덕적인 당위의 차원으로 끌어올리는데 굉장히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센치먼트라는 그 개념, 심파시, 그리고 일반적인 감정의 보편화 개념을 그렇게 이제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사실은 이런 식의 흉의 문제가 어떤 식으로 조금 왜곡이 되고 어떤 식의 논리적인 허점을 보여줄 수 있느냐의 문제도 사실은 우리가 간과하지 않아야 할 문제인데, 첫 번째는 흉이 이성이나 오성 혹은 지성의 역할을 감정의 차원에서 감정들의 인상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멈췄다라는 지점이 사실은 흉 철학에서 보여지는 조금 한계 아닌 한계이자 특징인데, 이 지성이나 오성이 어떤 의미에서 위치가 축소되다 보니까 이 이성이 자신의 감정이나 사태를 합리화시키는 것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건 휴메 철학을 좀 옹호하는 지점이겠네요. 자신의 상황을 합리화함으로 인해서 자신의 도덕적인 결함이나 자신의 도덕적인 실수를 정당화시키는 방향이에요. 나는 이런 식으로 사고를 쳤지만은, 나는 이런 식으로 사고를 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한테 벌어졌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는 나의 상황이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나는 사고를 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식의 이제 내용이 이제 어떤 의미에서는 흉적인 차원의 도덕 철학이 이성 비판적인 차원에서 이야기를 제시를 할 수 있는 문제라는 점이죠.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은, 요거는 흉 철학의 한계가 될 수가 있는데, 흉 철학이 경험주의적인 차원에서 굉장히 영향사적이 많고, 또 흉적인 차원이 현상계와 떨어진 고유한 자아의 속성과 실체가 완벽하게 동떨어져서 존재한다라고 하는 자아 철학이 있는 것이 아니라, 현상계와 자아가 맞물려서 진행이 되고, 독자적이고 초월적인 형태로 현상계와 멀리 떨어져 있는 자아는 없다라고 하는 근본적으로 비자아 철학이거든요. 그러면은 이 비자 철학자인 휴메의 특징이 어떻게 보면은 근시안적으로 좀 드러날 수밖에 없는데, 이거는 내가 경험하는 대상의 가까움의 정도에 따라 내가 느끼는 연민의 감정이나 도덕적인 감정이 더 크게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내가 지금 보는 인상이 내가 정리하는 지성이나 오성이나 이성보다 우위에 있는 한, 그것이 주어지는 문제는 뭐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에게 가깝고 우리가 근시안적으로 볼 수 있는 사태에 대한 문제만 확실하게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나에게 가까운 상대, 나에게 가까운 위치에 내 눈에 띄는 상대만 동정과 연민을 느낌으로 인해서 나의 도덕적 행위가 추동이 될 뿐이지, 그 외에 먼 사태나 이성적으로 보편적인 가치의 차원, 법칙의 차원을 입법하는 데 있어서는 사실은 문제점이 발생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세 번째 문제가 제 생각에는 더 큰 것 같은데, 이게 가장 큰 것 같은데, 정념의 추동이 내가 느끼는 쾌와 불쾌, 나에게 유쾌한 것을 주면 승인이요, 나에게 불쾌한 것을 주면은 부정이다, 부인이다, 멀리 이렇게 내미친다, 밀쳐낸다, 이런 불승인의 문제는 뭐냐면은, 뭐를 이제 발생시키냐면은,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주관적인 정념에 있어서 도덕적인 정초가 확보되는 이상, 이 도덕적인 정초의 과정에 있어서 내가 나 자신의 관점에 너무 몰입한 나머지 커먼 포인트 오브 뷰라고 하거나 일반적인 관점의 시선이라든지, 혹은 제3의 관찰자의 시점, 이거를 사실은 이제 흉식의 가장 보편자인 것 같아요. 제3의 객관적인 관찰자의 시점을 망각한 채 내가 하는 행동이 옳다라고 느낄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전형적인 독재자에게서 나오는 행동이겠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 침잠을 해서 자기 감정이 도덕적인 차원의 법칙을 수립을 하고, 어떻게 보면은 도덕적인 행위를 추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대다수의 독재자들이 하고 있는 착각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세 가지가 좋은 사람인데 좋은 사람인데 악한 짓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 이유다. 흉이 제시했고 대단히 날카롭죠. 그렇다면 흉 철학의 약점은 사실은 정의주의 혹은 열광주의 같아요. 그거는 일반적으로 이제 다 드러나는 말이니까, 어, 이런 정의주의나 일반주의적인 입장의 그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은, 흉 철학의 감정적인 동요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차가운 머리로 사태를 고찰하는 것이 아니라, 차가운 머리는 도덕적인 구별을
자연적인 차원의 현상과 구별하는 데는 성공하지만 결과적으로 우리의 행동이 추동되는 것은 정념과 소감이란 얘기거든요. 그러면 정념과 소감이 도덕적 행위의 추동이요 도덕적 행위의 본질이라고 한다면은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특정 행위를 했을 때 많은 사람의 감정적인 동요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는 얘기가 돼요. 이것이 이제 정의주의나 열광주의의 단점인데 이 지점은 휴맥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은 보편자적인 연민의 감정이 있고 지성과 이성과 오성의 역할을 완전히 스톱시키지는 않았다라고 휴메의 입장을 옹호해 줄 수는 있죠. 하지만 20세기에 등장했던 휴메 철학을 거의 패러디했다시피 했던 이런 입장들은 사실은 휴메 철학이 가진 한계를 폭로를 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죄송합니다. 정의주의 좀 찾고 있었어요. 이모티비즘이네요. 아, 좀 무식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정의주의의 한계가 이거다. 그러니까 감정적인 열광에 빠질 수가 있고 그것의 옳고 그름의 차원이 이제 지향될 수 있다. 이런 지점이 이제 휴me 철학이 가진 한계 지점이라고 보는데 저는 휴이 좋아요. 휴메의 그런 비판 정신이 좋고 휴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아무리 이거는 저는 현대 20세기 현대 분석 철학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너무 뭐랄까 너무 이렇게 패러디화한 거는 저는 그렇게 막 좋게 보지는 않아요. 흉이 그렇다고 막 열광주의나 무슨 뭐 그런 정의주의로 빠져가지고 뭐 세상을 혹세무민하겠다고 그런 얘기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약간 코미디나 패러디 형식으로 20세기 현대 분석 철학자들이 한 거는 그렇게 받아들이셔야 될 것 같고 흉의 논점 중에 약점은 사실은 우리의 그 센치먼트, 소감, 정서, 정감에 의해서 도덕적이 추동이 되는 것이 가장 큰 원칙이다. 이게 이제 휴메 철학의 단점이 된다라는 점을 패러디한 것 같기 때문에 저는 뭐 그렇게 막 휴을 그렇게까지 매도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칸트와 휴은 굉장히 극단적으로 다른 지점에 있는 것 같은데 생각보다 비슷한 지점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칸트도 선엄 철학에서 자기 자신을 비자 철학, 경험주의적인 방식을 통해서 자아가 어떻게 대상을 인식하고 경험할 수 있는 조건을 선험적인 차원에서 선천적으로 연역하려고 했다라고 한다면은 결과적으로 흉적인 방식을 한 번 더 형이상학적으로 비판했다라고 봐야 되는 지점에 있고 그런데 그 방식 기존에 있는 독단적인 형이상학을 비판하는 방식은 두 사람이 굉장히 유사하다. 왜냐하면 사실 판단과 어떻게 보면은 가치 판단에 대한 명확하게 다른 지점도 칸트가 이론 이성과 실천 이성의 도덕적인 차원을 나누려고 했다라는 지점에 있어서도 대단히 그럴듯하게 양 철학자가 좀 맞물리는 지점이 있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칸트는 요청으로서 postulation이죠. 맞나? postulate 요청. 예, 맞아요. 그 요청하는 철학으로서 신학과 종교의 입장을 정초하자고 했다면은 휴먼 그런 거는 없이 common point of view나 제3의 객관적인 시선을 마련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단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바람이 부는데 오늘은 바람이 부네요. 그러니까 뭐 녹화 올릴 때는 뭐 바람은 안 불겠지만 건강 조심하시고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